아직 어떻다. 이렇게. 신기해. 약간 지금 시차가 있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평론하는 박상수입니다. 오늘 핀 시리즈 시집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장수진 시인과 함께 오늘 시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시인 옆에 나와 계시는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양력 소개를 드리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어색하네요. 그렇긴 하죠. 네. 장수진 시인께서는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2012년 문학가사회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첫 시집으로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랑은 우르르 꿀꿀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시집으로 또 여러분 이미 만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이제 두 번째 시집, 그러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이번에 저희와 만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시집이고요. 우선 장수진 시인께 또 인사를 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두 번째 시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시 쓰는 장수진입니다. 오늘 날도 덥고 화창하고 먼지도 많고 그런데요.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랑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실시간 이 라이브 방송하는 오늘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날도 덥고 네. 거의 여름날 같아가지고. 네, 좀 놀랐어요. 네, 반팔 입어야 되나 싶은 네. 그런 날씨였는데 또 이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근황부터 좀 여쭙게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그러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먹고 또 잘 지내시는지 어떠신지요? 네, 잘 먹고 있고요. 요즘 고기에 너무 맛이 들어가지고 고기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네. 고기요? 요즘 너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근데 왠지 안 드실 것 같은 근데 맞아. 원래는 한 20살 때까지는 제가 고기를 아예 안 먹었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고기가 맛있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점점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지혈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검진 했는데 콜레스테롤 엄청 높게 나와가지고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좀 마음편해지시겠는데요? 네, 절제해야죠. 네. 고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 이제 고기를 열심히 맛있게 잘 먹고 있다. 뭐 요즘 아무래도 봄날이고 뭐 꽃도 그쵸? 많고 하니까 제가 이제 취미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래서 뭐 강변 타고 저쪽에 남양주 이런 쪽도 많이 나가고요. 자전거를 갖고 계세요? 네, 한 10년 정도 탔어요. 자전거. 그러면은 자전거 자전거 타기 위한 근육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잘 네, 제가 사실은 10년을 타셨으면. 네, 근데 그 10년 내내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탄 건 아니고 점점 더 빠지게 된 건데 처음엔 그냥 치마 입고도 잘 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옷도 갖춰 입고. 그쵸. 네, 동호회 활동도 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혼자서? 네. 근데, 최근에는 점점 더 빠져가지고, 멀리 가는 날이 있으면, 미리미리, 근력 하체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 빵빵해지시겠는데, 뭐, 허벅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운동계는 별로 없는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막 스쿼트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막 엄청 멀리 나가보고, 요즘 약간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취미도 갖고 계시네요. 고기 드시고, 자전거 운동하고.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시집, 아무래도 이제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시집 뒤에 붙어 있는 그 산문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읽게 되시는데요. 산문 읽다 보면 이제 장수진 시인께서 그 모델 일을 처음으로 사회 진출해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연극과 진학을 하시고 졸업 후에도 극단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극단 생활 또 오래 하시다가 시는 좀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혼자 처박혀서 묵묵히 시를 쓰기 시작했다. 네. 시를 즐겨 읽긴 했지만 습작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 샐러리맨처럼 하루 몇 시간씩
꾸준히 시를 썼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를 썼다. 오바야.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오바야. 저는 근데 그 참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보통 바로 시공부해서 문학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뒤늦게 돌고 돌아서 네. 다른 일들을 거친 후에 시를 쓰게 되는 또 그런 길을 밟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과정이었을까 더 궁금증이 생기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아무래도 연극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연극과를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러니까 모델 일을 먼저 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 일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어요. 성향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했는데 사람 공부가 하고 싶었다라고 제가 에세이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럼 연극과를 나오면 연극을 해야지, 연극을 하려면 대학로에 가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네, 그런 흐름으로 이제 극단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제 대학로에 가게 된 거예요. 20대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대에 설 기회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제 막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알바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에너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넘쳐서 실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막 그러니까 뭘 되게 잘해서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또 소진되고 또 하고 이런 들끓는 에너지가 좀 있었는데 젊었다. 20대니까. 진짜 근데 뭐를 실컷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실컷 못했어. 아쉬워. 이런 허기가 늘 있었어요. 연극 그 무대 네. 연습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요? 네, 뭔가 더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실컷 못한 느낌이 늘 남아 있었는데, 30이 넘으면서 어떻게 나의 30대를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용기를 굉장히 많이 낸 거죠. 네, 용기를 많이 냈고. 그 시를 그러면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시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여기 인터뷰도 보니까 최승자 씨 얘기도 있으시고 그러시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시라고 하는 특별한 또 장르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글쓰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 내가 뭐가 더 맞는지 이렇게 탐색하는 기회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그냥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를 좋아했었고 10대 때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최승다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뭔가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때 뭔가 사춘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사춘기 그리고 이제 20대로 넘어가기 그 사이에 굉장히 그 감정이라든지 감수성이 네. 굉장히 동요도 컸고 네. 아주 짙은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문에도 보면은.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저의 독서는 거의 20대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양은 20대 전에 다 생겼고 경험했어요. 네. 그 바탕은 다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시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되신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나의 언어를 찾고 싶어. 나도 이 사회에 할 말이 있어. 뭔가 말하고 싶어. 나도 발언권을 얻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다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시를 통해서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운이 좋게 등단을 하게 됐으니까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최승자 시인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도 첫 시집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읽었는데 그 최승자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저도 장서진 시인이 첫 시집 읽으면서 참 에너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등단작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네. 따라 읽어왔는데요. 그 장서진 시인께서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깊게 생각하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정수나 본질을 찾는 기질.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어렵고 정통적인 것을 선택한다. 이게 사실 너무 진지하게 정색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시절에. 아니 그래도 이런 진지함을 사실 네. 드러내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왠지 맞아요. 이런 말을 하면 또 나를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만 볼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다르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정통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네. 이런 진지함과 정통적인 것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어디서 왔을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게 드러난다면 특히 어느 부분에서 또 그렇게 드러나는지 물론 그 연극시 선택하는 그 길도 맞아요. 아주 대표적인 과정이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때도 그 기자분이 그런 어떻게 연극 그리고 또 시 이렇게 선택이 그렇게 이어지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선택의 그 갈래가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쪽을 결국에는 선택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좀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과정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저의 마음을 100% 다 합의시킬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풍덩풍덩하고 그럴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를 가서 해야지만 직성이 좀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식물을 키우는데 반려식물. 네, 한 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뭔가 작은 포트에 식물을 네, 그쵸. 기르기 시작했는데 보통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물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분갈이에 도전하고 그렇죠. 영양제에 도전하고 그렇죠. 지금 집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거실에 한 3분의 1 정도를 다 채울 정도로 식물이 굉장히 많은데 천장을 이미 닫고 있는 식물들이 몇 개 진짜요? 있어요. 그 침대에서 정도로 천장이요? 그 정도로 무성하고 약간 멋지게 자라난 식물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식물들을 네. 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식물이 자라잖아요. 네. 근데 그 자라는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식물을 키운다는 건 식물의 어떤 것을 모든 걸 다 그렇죠. 알고 싶고 도대체 언제 자라냐는 네,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알로카시아가 저희 집에 있는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딱 나오면 그게 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 그쵸, 어떻게 펴지나. 저도 이게 식물들이 식물 키우시는구나. 아니, 조금 키우는데 저는 네. 그 큰 잎이 네.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네. 있다가 어떻게 걔네들이 스르르 이렇게 도대체 해가지고 언제? 크게 나오는지. 그래서 새벽에 진짜 잠을 안 자고 가만히 앉아서 정말 가만히 앉아서 봤어요. 어떻게 펴지나. 그런데 저는 진짜로 또 진지해진다. 식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네. 그럼 걔네들이 그러니까 밤에 아주 적극적으로 크는군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 낮에 양분을 좀 흡수하고. 근데 식물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야. 바람이 안 부는 실내에서. 저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경이로웠죠. 그쵸. 그리고 약간 대화하는 느낌도 들었고,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더 잘해. 내 네, 새끼. 내 새끼 더 잘해. 저의 마음을 더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여행으로 치자면, 물론 차 타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서 이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야 말겠다라는 진짜요?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낭여행으로? 네, 국내 여행을 혼자서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실컷 걷기 위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막 열 몇 시간씩 걷는 거예요. 몸이 괜찮으세요? 그땐 괜찮았어요. 와, 그 과정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그러면서 너무 이제 볼 수 없는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풍경들, 장면들 그리고 사람의 말, 몸짓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야. 일상에서는 아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상을 그렇게 하진 않고 제가 빠져드는 것에 네. 몰입하고 네. 집중하고. 그렇군요.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너무 엄청난 스케일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와. 근데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일들이고 그거 하나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것 같은데 그걸 또 진지하게 빠져 들어가지고 하신다는 게 그래서 피곤해요. 너무 신기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먼 데까지 가서 하루 종일 걷고 식물을 보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 네. 정말 어떤 이 장순신 시인이 가지고 계시는 진지한 면, 진짜 어렵고 어떤 정통적인 면을 파고드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 같습니다. 잠깐 앞서서 이제 첫 시집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특히 그 등단작 중에서 똥굿이라고 하는 그 시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왔을 때 짧은 글도 한 편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벌써 옛날이죠. 그게 한참 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질문지도 미리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시를 읽어주실 때 약간 점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서 약간 소름 돋고. 네. 그 시가 저는 너무 독특하고 일단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 진짜 이 세상이 약간 되게 살다 보면 그지같이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완전 강펀치 나는 그런 어떤 에너지였고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면도 있고 말을 다루는 그 솜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판소리 사설 같은 그게 아마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장순신 씨 이력을 몰랐으니까 연극으로 치자면 거의 혼자서 무대를 장악해가지고 난리치는 거죠. 1인극처럼 쏟아붓는 그런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 시를 봤는데 그게 아쉽게도 첫 시집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에 필적할 만한 좋은 시들이 많았지만 어떤 혹시 아마 시집을 탁 묶을 당시에 누군가의 곁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집은 혼자서 이렇게 묶어서 내느라 그 당시에는 약간 다른 의견을 받지는 못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내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등단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쓰기 훈련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처음과 현재,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처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벗어나는 게 버리고 벗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벗어나면서 또 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벗어남이라는 거 조금 더 발전했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그 시를 차라리 여기는 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네, 그래서 뭔가 똥이랑 굿. 아주 원초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저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막 질펀하게 되어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저의 어떤 대표성을 너무 가지는 것이 조금 우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기간 동안 달라진 어떤 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아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워낙에 그 시가 셌으니까 또 강렬하기도 하고. 그럴 계획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한번 시집 안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또 제 개인적인 바람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시집 얘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낭독하시는 거 궁금하다. 네, 여러분 곧 낭독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시집 얘기로 들어가서 이번 시집 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는 또 내가 시를 쓰게 만드는 에너지는 공포와 불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시집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는 또 수치심 얘기가 아주 직접적인 단어로 등장하기도 해요.
수치심, 나를 낳아 곱게 길러준 부모 새끼 예, 이런 말로 등장을 하는데 항상 세상이 좀 뭔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만한 그럭저럭 그래도 살아갈 만하지 네네. 않을까? 라고 느껴질 만한 순간에도 혹은 미래도 좀 기다릴 만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순간에도 수치심의 어떤 감정이 거기에 네. 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공포와 불안 그리고 뭐 수치심 이런 게 다 저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이루고 있는 진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첫 번째 시집에서는 공포나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 편이었고 두 번째 이번 시집에서는 수치심이라는 정서, 감정, 상태가 조금 더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공포나 불안도 사실은 약한 거죠. 인간의 약함. 그쵸. 네, 약한 인간인 거고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제목도 그렇지만 작은 인간인 거예요. 작은 인간. 그러니까 근데 공포나 불안이 저를 잡아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게 하나의 구체적인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공포나 불안 어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제가 그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 있고 뭔가를 추동할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면 수치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절망만 있는 감정은 아니고요. 부모 새끼라고 했잖아요. 나를 거기서 하여튼 어떤 순간에 콱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빼도 되는 말이기도 했겠지만 쓰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수치심이 최근에 성인이 된 이후에 저를 양육하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수치심을 통해서 좀 더 반성하게 되고 나를 조금 더 밀게 되고 데려오게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인간인 내가 좀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큰 세계가 있을까? 뭐 이런 의지나 생각들을 담고 있었죠. 네. 그 시집 초반부를 보면 가수의 공연이 있는 밤의 식당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진짜 그 노랫말처럼 네. 쭉 이어지는 흐림체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언제라도 돌아와 이 노래 속에서 잠들 수 있도록 노래를 멈추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 물론 당연히 시죠. 네. 근데 화자가 이 시를 읽다 보면 초반의 시집, 특히 초반부에는 화자가 뭔가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이어지는 해변의 간이시설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거기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뜨니 해변이었다처럼 그러니까 잠이 들고 싶고 잠으로 빠져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현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다시 꿈속에 어떤 한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유년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엄마와 남동생도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네. 모르는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갑자기 오갈 데 없는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아까 수치심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그런 아주 깊은 감정들이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이 시에서는 편안하고 뭔가 이 상태로 또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순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맞아요. 그게 실제 꿈이고요. 제가 시에 실제로 꿨던 꿈을 많이 써요. 네. 그게 해변의 간이시설 그리고 뒤에 있는 시가 작은 걸리버로부터라는 시인데요. 그 두 개가 같은 날 꿨던 꿈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꿈을 저는 외국에 한 여행을 가신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장소 이동이 막 자유롭잖아요. 막 장면이 막 훅 넘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꿈꿀 때는 근데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꿈속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어색함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시를 쓸 때는 조금 그게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시를 두 편으로 나눴고요.
그 해변에 가는 시설에 있는 보면, 네, 맞아요. 해변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제가 잠에서 깨는 장면이 있어요. 꿈에서 실제로 그렇게 꿨는데, 그런 기분 있지 않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기분. 그런 걸 느꼈어요. 꿈속에서. 그쵸. 그냥 네. 익명인 채로 네.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한 종류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엄마랑 남동생은 왜 없지? 제가 엄마랑 남동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기분은 살짝 좋은데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음이 약간 슬퍼졌어요. 그치. 네, 서글픔을 또 동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아마 장소적으로는 구들장이라는 표현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오갈 데 없는 따뜻함, 네. 긴 여름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맞아요. 짧은 시인데 되게 좀 이 정서가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제가 말이 너무 많았고요. 예, 시인의 목소리로 낭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시를 한번 먼저 좀 낭송을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해변에서 네. 제가 잠이 깨는 어떤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담긴 작은 걸리버로부터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집으로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걸리버로부터 창밖으로 모룩한 카펫을 파는 재래상인이 보였다. 나는 방수 천막이 쳐진 간이시설 구석에 누워 있었다. 서점이었다. 나라별로 책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 느슨하게 기대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 외국어 사전이었다. 밤이 오면 서점은 펼쳐진 상자가 되어 어두운 일기들을 쏟아낼 것이다. 친구가 아이와 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한 후 아이의 손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나를 일으켜 타국의 언어 사이로 이끌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걸리버, 걸리버. 내가 큰 소리로 떠들면 아이가 걸리버, 걸리버 했다. 아이야, 걸리버는 옛날에 죽었단다. 귓속말을 하자 아이는 기가 차다는 듯이 걸걸 웃었다. 한 여자가 긴 우산을 끌며 걸어왔다. 느닷없이 주르륵 눈물을 쏟았다. 나는 여자에게 말했다. 이곳에 물을 흘리지 마세요. 여자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여자를 알아보았다. 날카롭게 말하지 말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을 반대하지 않아요. 해변으로 나갔다. 모래사장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발자국 안에 몸을 뉘었다. 걸리버, 당신은 여전히 여행 중이군요. 네, 아이고.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 네.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친구가 아이와 놀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을 나한테 건네줬고, 타국의 언어들 사이에서, 외치는 말이 걸리버, 걸리버, 네. 이런 말들이고요. 네. 근데, 걸리버 죽었어, 걸리버 없어 하니까 아이가, 기가 차다는 듯이 또 걸걸 웃어요. 네. 이것도 또 되게 특이하고, 그러면서 한 여자가 오는데 내 앞에서 눈물을 또 네. 흘리고 있고, 내가 그 여자를 또 알아보게 되고, 내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 여기 물을 흘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당신을 반대하지 않아요. 네. 라고 또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고, 내가 거기에 몸을 눕히고. 사실은 이렇게 스토리 라인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에 여행 중이군요 라고 끝나는데, 네. 어떠세요? 이게 어떤 마음이 여기는 좀 담겨 있을까요?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은 당신을 반대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인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목이 작은 걸리버로부터잖아요. 작은 인간들, 약한 인간들, 이방인들,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물을 흘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톤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를 알아보았다라고 했던 건 그녀가 저였어요. 꿈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나로. 제가 순식간에 후회를 했어요. 아, 내가 환대받지 못하면서 내가 역시 나조차도 나를 타인을 환대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후회가 좀 있었고 마지막에 뭐 걸리버 당신은 여행 중이군요 하면서 발자국 안에 몸을 누인다는 게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그곳이 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떠났지만 흔적을 남기고 떠났지만 내가 그를 기억해주고 또 그 기억이 또 나의 자리가 되고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쓰고 낮 2시에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갔거든요. 네. 나갔는데 이제 아프신 분들이 낮에 많이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시집을 이렇게 묻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 시집을 통해서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을까라는 질문이 문득 생긴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들이 누구건 그들이 어느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건 어느 벤치에 앉아서 굶고 있건 얼마나 아프건 당신의 아픔을 반대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반대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이 유일하게 제가 좀 건네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목도 사실은 작은 걸리버로부터잖아요. 네. 걸리버가 보면 보통 이제 소인국, 거인국 이렇게 거인국 이동하면서 굉장히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하고. 네. 떠도니까. 근데 내가 작은 인간으로서 네. 걸리버라는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있지만 내가 과연 제대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나, 네. 수용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을 네. 보면서 네. 네. 이제 조금 훨씬 더 이 시가 좀 정겹게 어떤 맥락으로 작동되는지가 막 줄이 쳐져 있어요. 어머. 전달이 되네요. 아니 제 작은 궁금증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또 네.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분들이 시인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시인님 아실까요?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는 걸 또 이런 말씀도 또 올려주셨고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 첫 시집 출간하셨을 때 네. 몸의 언어를 개발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시인님의 몸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네요. 예, 맞아요. 몸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주제고요. 많이 탐구하고 탐색하는 대상이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저는 뭐 생각과 몸, 마음과 몸 이런데 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냥 몸이라는 건 늘상 있는 거니까 그렇죠. 늘 익숙하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호흡 훈련을 또 하거든요. 굉장히 깊은 호흡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저의 몸이 이렇게 X선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구나, 어느 부위가 삐뚤어졌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기에 머물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 쓰는 것과도 연결이 있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걸쳐서 가지고 가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몸을 저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몸이 박물관이라는 게. 네, 많은 기억들과 자료와 그런 맥락에서 경험들이 그대로 쌓여서 무늬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호흡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과거의 기억들도 일정 부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불쑥 또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차분하게 다 가라앉아 있나요? 가라앉진 않고요. 딱 레이어가 하나 이렇게 낱개로 들춰지면서 어떤 순간 빼꼼하고 보이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건 겁이었어요. 겁이요? 네.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 몰랐는데
겁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안에 쪼글쪼글하게 젖은 상태로 진짜? 겁이 그게 이렇게 그 형상이 쪼글쪼글하게 젖은 모습으로. 네. 어떤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딱 보였다 그러면 너무 미친 사람 같죠? 아니 이건 거의 그건데 그 시창자 무슨 연습하는 거 그래요? 같은 느낌인데. 그래요? 네, 이런 게? 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 씻을 때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그 기억 속에 가장 중요하고 뜨겁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먼저 꺼내서 써야 된다. 그래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호흡 훈련이 무슨 그 창작법의 첫 구절 같은 느낌으로 그렇구나. 느껴지네요. 네, 그 몸에 대한 관심을 또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초반에 질문을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은 옛날의 공장이라는 시를 보면 잠에 빠져가지고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윤현의 풍경이 좀 그려지고 있거든요. 화자가 어리고 구두에 발을 놓고 하이힐에 또 발을 넣어서 약간 모험가처럼 이렇게 이걸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되게 설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결국은 또 보면 매일 아침을 모으면 죽음이 된다지 해가지고 죽음으로 끝맺음, 그 비극적인 어떤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또 그 다음 시를 보면 숲의 뒷모습을 보면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또다시 다른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뭔가 하여튼 이전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것들, 그리고 내 처음 출발, 이런 거에서 계속 모험을 해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태도들이 여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수현 시인 시집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이 굉장한 의지의 소유자구나. 그러니까 되게 부서지고 약하고 혹은 어떤 작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끝내 이거를 내가 지진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로 사는 게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런 상상을 했는데 머리통을 잘라서 옆구리에 끼고 달리기를 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 머리통을 탁 굴리는 거죠. 저쪽으로.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이리로 갈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어렸을 때도 좀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좀 지긋지긋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떠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탈출을 꿈꾸지만 사실은 완전히 떠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떠났다가 돌아오면 똑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저의 몸이라고 쳤을 때 제가 어딘가를 갔다가 헤매다가 돌아온다고 쳐도 그것은 완전한 같은 장소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죠.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저는 아까 뭐 지극한 어떠한 본성을 찾고자 하는데 약간 이데아에 대한 어렴풋한 열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완벽한 세계, 물론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에 대해 뭔가 좀 염원 같은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어딘가로 어떤 완벽한 세계로 완벽하게. 계속 움직이고. 네.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없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연극을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그 이유가 못해서예요.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하니까 잘하려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근데 모든 게 저는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서 실험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참 계속 들으면서 하여튼 계속 놀라게 되는데요. 시집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계속 느끼게 되는 게 하여튼 간절하게 그 다음 것, 더 나은 것,
뭐가 있지 않을까? 이데아라고 말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되게 역동적인 분이시구나. 근데 집에서 많이 누워 있어요. 아이 뭐 정신의 모험이죠. 많이 누워 있더라도 쓸데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이 시집을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면 약간의 어떤 성장담으로도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산문도 실은 그 사회에 처음 진출하고 20대 이상한 어른들을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 그러면서 코트 세 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지금 웃으신 거 맞죠? 네. 너무 집에서 웃듯이 웃어가지고 입을 막았어요. 코트 세 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면서 이 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담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작은 인간이라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나의 작은 마을은 잠든 내게 고요한 작별을 했다. 다시 마을이 서고 약국과 병원이 들어서 있는 동안 나는 비천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장기를 다시 읽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과거와 계속 작별하면서 꿈속에서 어른이 된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 맥락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 성장담의 측면에서 산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 시중에서 이러이러한 시가 특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겪은 어떤 시절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시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다 걸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년을 돌아보는 어떤 저의 시선, 마음, 뭐 그런 과정으로 다 걸쳐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시집인데 첫 번째 시집을 썼을 때는 그 첫 번째 시집에 한 20대, 10대 후반 뭐 이런 20대 시절이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이제 출간을 하고 시집이 이제 딱 와서 저한테 도착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제 첫 시집은. 재밌다면서?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의 어떤 기록이, 멀리 떠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재미있었어요. 후련했고. 그렇게 네. 또 한 시절. 네, 네. 이게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책으로. 그런 마음이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이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조금씩 먹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20대 때 나는 어떤 모습일 거야? 30대는 어떤 모습일 거야? 어떤 장소에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40대, 50대가 안 그려져요. 안개 속에 있어요. 내가 저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안개에 뒤덮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그런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쓰여진 시들이 이렇게 또 묶인 셈인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제가 20대를 과감히 써서 떠나보냈는데, 오히려 그 이전으로, 10대로, 청소년기로, 유년기에 더 이전으로, 나의 어떤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고, 자꾸 들춰보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를 묶는 게. 그래서 시집을. 자꾸 꿈을 통해서지만 네. 과거로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겁이 없으니까 그죠? 세상을 모르는 채로 막 꿈꿀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저의 어떤 모습도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는 모르지만 세상을 좀 알게 되고 눈치를 채게 되니까, 낯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겁이 많아져서 꿈 꿔지지 않는 거 않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겁이 없을 때 무식하고 용감하게 무슨 꿈을 꿨더라? 그때 나는 어떻게 놀았더라? 그때 난 뭘 슬퍼하고 뭘 절망하고 뭘 갖고 싶었더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꿈을 굉장히 많이 꾸고 잘 꿔요. 그리고 꾸고 싶으면 또 꾸고. 능력자신데요? 네, 그거 약간 집중하고 트레이닝하면 되는데. 그것도 훈련으로? 네,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꿈에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꼭 입법을 좀 전수받아가지고. 근데 저도 그게 좀 굉장히 이제 집중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제 깨려고 하는 그 경계가 있잖아요. 현실의 자각이 들어올 때. 근데 그때 이 꿈이 너무 재밌어. 그럼 꿈을 더 꿔야 되는데 해서 진짜요? 다시 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와. 근데 너무 사기꾼 같나나? 좀 그런데요.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연극하시고 신인까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뇌과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꿈에 그 사람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다 데이터화돼 있다고. 네, 그것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사람 같은 그게 없으면 차라리 설득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통해서 아마 어떤 여정을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뭐 여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고 이런 과정들이 또 반복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출간 텀이 꽤 되시잖아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있네요. 제가 좀 더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걸음 내딛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완전히 합의되면 그때는 이제 미친 듯이 하는 편이긴 한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정말 세상에서 꼴등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더디고, 질문도 많고, 그리고 좀 게으른 것도 있어요. 네. 잘 믿기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네. 술술 흘러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이 시집, 표지. 네.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시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집 이 표지가 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시연을 받았을 때 이거를 딱 픽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최지민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 자세가 너무 이상하고 좋아요. 너무 이상하고 좋답니다. 너무 이상해요. 꼭 책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아주 이상한지? 어정쩡하고 이것과 이것의 절묘한 완벽한 경계에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각종 오브제들의 배치도 아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아주 좋아요. 이 뒤꿈치, 어깨, 그죠? 손목. 이게 한 발을 약간 살짝 두고 있어요. 네. 어깨를 구분.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그치. 앉는 것도 아니고 섰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디테일을 다 보셨구나. 네, 엄청 오래 봤고요.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색감도 마음에 들고 저는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계에서 아주 이상한 거.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떡하지? 하지만 너무 좋다. 네,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호기심도 많으시고 꿈도 많이 꾸시고 꿈도 노력해서 원하는 꿈을 또 꾸실 수 있는 그런 장순희 씨랑 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장순희 씨는 작품 속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민이 늘 보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번 시집의 존엄 같은 시에서는 죽은 돼지 곁에서 도망가지 않고 곁을 지키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또 다른 돼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의 발레는 총검쇠 이 시에서는 알바년 너 나 무시하냐? 와 이 아저씨 일본에서 굴러먹다 온 더러운 년들. 선생님 저는 일본에서 굴러본 적은 없고 돈가스 먹은 적은 있어요. 아저씨 사는 거 그냥 막 억울해요? 저도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또 그런 구절들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모욕 앞에서 사실은 서 있는 여성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내 발레 근육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차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에너지도 너무 좋고요.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고 또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산문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또 배우이자 또 시인으로서 그 존엄 그리고 모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짧게 읽었던 장순신 시인의 그 산문에서도 바로 이런 그 아르바이트 얘기, 그리고 네. 어떻게 내가 예술가로서 이 사회에서 존엄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저는 여성, 남성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연극계 혹은 뭐 문단, 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에서 제가 발레를 얘기했던 건, 발레 하면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몸을 그죠?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발레를 하는 몸은 완전히 다 근육 투성이고요. 대단한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까지 고도의 테크닉을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뭐 아주 오랜 시간 손톱 하나까지, 손끝 하나까지 컨트롤하려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술 취한 아저씨와 맞서는 존재로 발레하는 젊은 여성을 제가 등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단순한 어떤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이 환경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맞서야 한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춤추듯이 우아하고 힘차게, 멋있다. 네, 그렇게 맞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존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존엄이라는 게 내가 이방인으로서, 내가 누군가로서 어디에 가면 그 자리에서 환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굴복당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머무르고, 살고, 겸허하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사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전 그런 순간들이 저를 파괴하거나 망가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객살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험들이 그들이 나를 죽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절대로 네. 침범할 수 없는, 침범당하지 않을 그런 어떤 것들이 나한테 확실하게 반짝반짝 있다, 존재한다.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사실 초반 시작할 때는 장순신 씨께서 살짝 내가 중간에 이야기를 까먹을 수도 있다. 맞아요. 엄청 잘 좀 까먹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네. 넘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까먹기는커녕 그 다음 이야기들이 거의 샘솟듯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지금 행복하게 얘기를 아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덕분인 것 같아요. 아주 잘해주고 네, 제가 좋은데요? 네, 서로 칭찬하고. 사소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뒤에 그 산문에 청담동 사모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후일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전해 들은 소식, 나가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소식이 끊어졌을까요? 호주로 가셨는데 소포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몇 년 동안.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 사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외국 물건을 사지는 직구. 이런 거가 안 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없는 물건 있잖아요. 호주에 좋은 거, 꿀, 옷, 있잖아요. 화장품, 네, 이런 맛있는 것들, 마치 선물 상자처럼 그런 것들을 진짜. 간간히 보내오셨는데 어떤 메시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선물만?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좋아 보이네 이러면서 근데 저 스스로도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끝내 무슨 마음이신지 어떤 수수께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마 더 어떤 정말
질문을 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시인들이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수수께끼 좀 풀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잘 더 이제 관계를 깊이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떤 면에서는 두고 보는 거죠, 그냥. 네. 저 수수께끼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네, 왜 맞아요. 왔고, 네. 나한테는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는 게 더 그게 재밌어요. 입안에서 사탕을 굴리듯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그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버렸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한 번 입었고요. 진짜요? 네, 20년 정도 그 오랜 동안. 기간 동안? 네, 되게 어려운 옷이에요. 그리고 좀 우아한데 그런 게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저가 어렵더라고요.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3분에 쓰고 나니까 실컷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봄에서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옷 정리 한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감하게 묶어서 이야. 헌옷 수거함에 탁 넣었어요. 와. 버린 건 아니죠. 네. 이 시집이 또한 어떤 시절을 또 정리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사실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 정도로 넘어가야지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이번 시집의 시 중에서 톤이 아주 확 달라지는 시들이 있어요. 뭐 서서히 개가 되는 날들이라든지 띄엄띄엄 말하기 택시,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되게 평상시에는 잘 관심을 어떻게 보면 두지 않고 지나가는 인물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포착하셔가지고 네. 인물의 살아있는 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시집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되게 또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런 어떤 포착이 담긴 시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담동 사모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 사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집에 보면 마지막 그 쇠조각이라는 시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 구절 중에서 어떤 자기 선언 같은 구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내 삶의 불행 있지만 나는 절대 이 고통이 잠식돼서 비탄으로 내 삶을 마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역시 어떤 그런 어떤 태도,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쇠조각 같은 정말 어떤 광물성의 느낌으로 아주 뾰족뾰족하고 아주 차갑고 생생하게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마지막으로 이 시에 이 자리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그 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편 읽어줄 건데, 제가 미리 전에 듣기로는 이제 고시를 바로 마지막 쇠조각을 읽어줄 거라고 들었는데, 한번 읽어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조각. 배가 출발하자 몸을 기울이는 아이들, 굉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이들을 잡아끄는 부모들, 막 도착한 남성, 하늘을 접으며 무한대로 나아가려는 새, 망원경을 든 노인. 이것을 미래의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침상의 파편들. 눈을 감으면 나는 도착한다. 그곳엔 여성의 벌거벗은 신체가 있다. 그녀의 머리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중력에서 벗어난다. 얼굴이 지워진다. 음파를 모으는 귓바퀴와 혀만 남긴 채 중력 밖으로 모조리 뜯겨나간 기호들. 여성은 머리카락을 잘라내 양손에 움켜쥔다. 머리카락은 쇠조각이다.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물질, 비탄에 빠지지 않는 육체, 그것은 선원에 가깝다. 그리운 부둣가. 삶의 불행은 충분하다. 나는 그것을 1초 후에 깨달을 것이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요 시에 대한 짧은 그 생각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마무리가 너무 황급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데. 일단. 머리카락 자르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까 뭐 머리통 들고 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얼굴을 지워내고 자아를 지워내고 가면을 지워내고 몸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도 역시 피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감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고통에 잠기지 않고 잠식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쥔다는 것, 이 머리카락을 내가 쇠조각처럼 쓰겠다. 나는 비탄에 잠기지 않겠다. 멋있다. 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더 청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앞선 그 내용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고두고 거듭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순 시인께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길 바라고 안전한 곳에서 좀 평안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시면 제 시집도 읽어봐 주시고 그림도 감상하시고 네, 오늘 저에게 좋은 질문들 또 생각의 자극을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대문학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나들이 가세요. 뭐 마지막 아나운서하고 좀 제가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